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시티은행 분석 보고서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티커 심볼 MSFT에 대해서 시티은행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목표 주가도 살짝 올렸죠. 그렇죠. 682달러에서 69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배경이 뭔지 특히 시티은행의 논리를 좀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시티은행이 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보는지 그 핵심 이유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시티은행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왜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지, 특히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 축, 그러니까 인공지능, AI하고 클라우드, 이 둘의 관계를 좀 제대로 이해해보는 겁니다. AI와 클라우드, 이 두 단어가 요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죠. 맞아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의 목표 주가 상향, 이 뒤에 숨겨진 시티은행의 확신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자, 그럼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보죠. 네, 시작해 보시죠. 우선 시티은행 분석의 가장 중심적인 아이디어, 핵심 논리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보고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 AI와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이 둘 사이의 강력한 시너지를 꼽고 있어요. 이걸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하던데요. 아, 그 선순환 구조 말씀이시죠? Flywheel Effect. 네, 맞아요. 플라이휠 이펙트. 한 번 돌기 시작한 바퀴가 관성으로 계속 더 빠르게 도는 것처럼 AI하고 클라우드가 서로를 막 밀어주면서 성장을 가속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역학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시티은행 분석의 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선순환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전문가님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AI가 클라우드 수요를 끌어올리는 쪽부터 볼까요? 네, 그 부분부터 보면요. 요즘 생성형 AI 모델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아시는 GPT 시리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 그러니까 학습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답을 생성해내는 추론 과정. 이 두 가지 모두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거든요. 상상 이상이겠네요. 개인 컴퓨터로는 어림도 없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뭐 개인 컴퓨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데이터 센터 규모의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고성능 칩들이 동시에 돌아가야 하니까요. 바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 막대한 연산 능력을 애저 클라우드가 제공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미 잘 만들어진 강력한 모델, 예를 들어 오픈 AI의 모델 같은 걸 활용하려고 할 때 그 밑바탕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뭐랄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단순히 서버 빌려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서버나 저장 공간 같은 범용 인프라만 빌려주는데 그치지 않아요. 오픈 AI와의 그 강력하고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긴밀하죠. 이걸 통해서 GPT 같은 최첨단 AI 모델들을 애지어 오픈 AI 서비스라는 형태로 애저 클라우드 안에서 직접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러니까 AI 모델 자체를 그냥 서비스 형태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애저 안에서 바로. 맞습니다. 고객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뭐 오픈 AI 따로 계약하고 인프라 따로 구축하고 이럴 필요 없이 애저 플랫폼 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모델을 비교적 쉽게 자신들의 서비스나 업무 프로세스에 통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이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GCP 같은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확실히 차별화되는 경쟁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WS도 베드록 같은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GCP도 버텍스 AI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픈 AI 모델의 인지도와 성능 그리고 애저와의 통합성이 가지는 이점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단순히 클라우드 사용량만 늘리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서비스를 파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건 단순 인프라 임대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은 고부가치 서비스예요.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 할수록 자연스럽게 애저 생태계에 더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AI 도입의 문턱은 낮추면서 동시에 애저 클라우드의 매력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I가 애저 수요를 어떻게 견인하는지 이제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선순환의 다른 쪽 바퀴, 즉 애저라는 강력한 클라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네, 그 반대 방향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전략, 특히 요즘 가장 주목받는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들은요, 애저라는 정말 든든한 클라우드 기반 없이는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코파일럿이요? 아, 그 워드다 엑셀 같은 데서 도와주는 AI 비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코파일럿을 예로 들면 이해가 아주 쉬운데요. 이건 뭐 독립된 별도의 AI 챗봇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거의 매일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러니까 예전 오피스 프로그램들이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팀즈 여기에 다 스며들어 있고요. 네, 저도 요즘 팀즈 회의하면 코파일럿이 요약해주는 거 가끔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업용 솔루션인 다이내믹스 365, 심지어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코드 저장소인 깃허브까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하고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곳곳에 이 코파일럿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예 기존 제품 안에 심어버린 거군요. 네, 그래서 사용자는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다른 툴을 쓸 필요 없이 그냥 원래 하던 작업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어요. 워드 문서 쓸 때 옆에서 글쓰기를 도와주고 엑셀에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제안해주고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 초안을 뚝딱 만들어주고 또 받은 이메일에 대한 답장 초안을 써주는 식으로요. 정말 비서처럼 일하네요. 근데 그게 애저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모든 코파일럿 기능들, 사용자가 클릭 한 번으로 AI 도움을 받을 때 그 뒤편에서는 사실 애저 클라우드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코파일럿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작업을 시키면 그 요청이 애저 데이터 센터로 가서 처리되고 결과가 다시 사용자에게 돌아오는 구조거든요. 아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저의 컴퓨팅 파워를 쓰고 데이터가 오고 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 세계 수억 명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사용자들에게 코파일럿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AI 기능을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고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코파일럿을 쓰면 쓸수록 그 기반이 되는 애저 클라우드의 사용량은 저절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기가 막힌데요. 코파일럿 구독료도 받고 동시에 애저 클라우드 매출도 늘어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전략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AI 서비스 판매와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량 증가가 완전히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시티은행이 선순환 구조, 플라이휠 이펙트라고 표현한 AI와 클라우드 시너지의 핵심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완벽한 구조네요.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티은행 분석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 상황을 좀 더 여러 각도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 렌즈로 들여다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이나 전략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먼저 사업 모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CT 보고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기술 스택의 거의 모든 레이어를 다 커버하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는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서비스형 AI, 그러니까 AI 애저 서비스, 포트폴리오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세 단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단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가장 밑단에는 애저 클라우드가 있죠. 이건 AI 모델을 돌리기 위한 컴퓨팅 파워, 저장 공간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그 위에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만들거나 관리하고 또 오픈 AI 모델 같은 걸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저 AI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상단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코파일럿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있는 거죠.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를 모두 서비스 형태로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서비스형 AI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 인프라부터 최종 앱까지 다 직접 제공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이게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첫째로는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굉장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나 연구소처럼 자체 AI 모델을 깊게 파고들고 싶어하는 고객에게는 강력한 애저 인프라와 애저 AI 플랫폼을 제공하면 되고요. 반면에 AI 기술은 잘 모르지만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싶은 일반 기업 사용자들에게는 그냥 쓰기 편한 코파일럿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 거죠. 고객 유형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모든 종류의 잠재 고객을 다 타겟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셈입니다. 둘째로는 이게 아주 강력한 고착 효과, 그러니까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경쟁사 서비스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락인 효과요? 아, 한번 발들이면 빠져나가기 힘들게 만드는 거요? 네, 바로 그거죠. 기업들이 중요한 데이터를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하고 애저 AI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사만의 솔루션을 구축하고 또 직원들이 매일 쓰는 업무 도구에 코파일럿이 깊숙이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경쟁사인 AWS나 GCP 클라우드로 옮겨가려고 한다면 단순히 클라우드 업체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데이터 이전 문제도 복잡하고 애저 AI 위에서 만든 솔루션은 다른 플랫폼에서 안 돌아갈 수도 있고 직원들은 코파일럿 없는 업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하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또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도 전환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 하나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 운영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코파일럿이 팀즈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아웃룩 이메일 작성을 돕고 엑셀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하는 데 직원들이 완전히 익숙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갑자기 구글 워크스페이스 기반의 다른 AI 도우미로 바꾸려면 단순히 앱만 바꾸는 게 아니라 관련 업무 프로세스, 데이터 호환성, 직원 재교육까지 고려해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에이,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고착 효과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반복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코파일럿 같은 구독 기반의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즉 사스 모델은 매달 또는 매년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죠. 사스 모델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또다시 연구개발 R&D 투자나 새로운 기술 기업 인수 같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의 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착 효과는 단기적인 매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 가치 평가에도 아주 중요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시티은행도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아주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결국은 다 돈이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될 텐데요. 재무적인 관점에서는 시티은행이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특히 코파일럿 같은 구독 서비스의 수익성이 높을 거라는 기대가 큰 것 같아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마진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과거의 윈도우나 오피스 패키지를 한번 팔고 끝나는 그런 라이센스 판매 방식보다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나 코파일럿 같은 구독 기반의 사스 모델이 일반적으로 이익률, 즉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런 거죠? 초기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비용은 상당히 크지만 일단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 추가적으로 고객 한 명을 더 유치하는 데 드는 비용, 소위 한계 비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이죠. 소프트웨어는 복제해서 배포하기가 쉽잖아요. 특히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사용자당 월별 구독료를 받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은 사용자 한 명당 월 $30 정도를 추가로 내야 하거든요. 이게 기존 오피스 365 구독료에 더해지는 거니까 전체적인 매출 증가는 물론이고 이익률 개선에도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겁니다. 와, 사용자당 월 $30면 기업 고객이 많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추가 수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재무적 포인트는 시티은행이 제시한 목표 주가 $690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실 최근 몇 분기 동안 클라우드 시장 전체의 성장률이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다는 우려가 좀 있었잖아요. 네, 성장률 둔화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그런데 시티은행의 목표 주가 $690는 그런 일부 우려 속에서도 이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다시 한번 전체 클라우드 및 관련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즉,
AI 모델 훈련과 추론을 위한 애저 수요 증가, 그리고 코파일럿 같은 고수익 AI 서비스 판매 증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클라우드 성장률 둔화 우려를 상쇄하고도 남을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쓸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이미 상당히 많이 올랐고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P 레이시오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 꽤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잖아요.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없을까요? 시티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 레이시오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도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죠.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티은행 분석의 핵심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단순한 거품이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혁신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낼 강력한 이익성 장세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미래의 이익 성장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도 비싼 게 아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관점이죠.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크기와 그 성장 속도가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을 충분히 뒷받침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AI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그만큼 클 것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만약 기대했던 만큼의 AI 관련 매출이나 이익 성장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시티은행의 목표 주가 690달러는 바로 이런 미래 이익 창출 능력에 대한 대단히 긍정적인 전망과 확신을 담고 있는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한다는 분석이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번에는 경쟁 환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죠. 클라우드 시장만 해도 아마존의 AWS, 구글의 GCP 같은 정말 거대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고 AI 분야에서도 구글 같은 회사들이 자체 모델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티은행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차별점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나요? 네, 경쟁 학력을 분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리 잘해도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티은행 분석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차별점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3가지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에서의 강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기업이 모든 데이터를 다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애저 같은 곳으로 옮길 수는 없거든요. 규제 문제나 보안 문제, 혹은 기존에 투자해놓은 자체 데이터 센터, 즉 온프레미스 환경 때문에 일부 시스템은 내부에 계속 남겨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금융이나 공공 분야는 그런 제약이 많죠.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와크 같은 솔루션을 통해서 기업 내부의 온프레미스 환경과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를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아주 매끄럽게 연결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술에 상당한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클라우드 전환을 점진적으로 하려는 기업이나 하이브리드 환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대기업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요소가 됩니다. AWS나 GCP도 관련 솔루션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IT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이 부분에서 좀 더 강점을 보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잇는 다리 역할에 강하다는 거군요. 두 번째 차별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앞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바로 압도적으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이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독보적인 자산이죠. 아, 윈도우, 오피스, 팀즈 같은 것들 말씀이시죠? 네,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마이크로소프트 360, 즉 오피스 프로그램들과 팀즈 같은 협업도구, 다이나믹스 365 같은 기업 자원관리, ERP나 고객관계관리, CRM 솔루션을 핵심 업무 도구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바로 이 거대한 기존 고객 기반 위에다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코파일럿 같은 AI 서비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얹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쓰던 거에 기능이 추가되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팀즈로 화상회의를 하다가 옆에 있는 코파일럿 버튼을 눌러서 회의록을 바로 요약시키고 엑셀에서 복잡한 수식 대신 자연어 질문으로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고
아웃룩에서 이메일 답장 초안을 AI가 써주는 식의 통합된 경험, 이런 것들은 경쟁사들이 자사 클라우드나 AI 서비스를 팔려고 해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용자 경험의 마지막 1마일, 라스트 마일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와, 그 생태계라는 게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겠지만 경쟁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뚫어야 할지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차별점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오픈 AI와의 독점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보한 현재 생성형 AI 분야의 리더십입니다. GPT 모델을 등에 업은 거요? 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받고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GPT-4 같은 최첨단 대규모 언어 모델을 애저 클라우드를 통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AI 기술 경쟁에서 일단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물론 구글도 제미나이 같은 매우 강력한 자체 모델을 개발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다른 스타트업들도 많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쓰이는 모델을 자사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가장 깊숙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통합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발 앞서 있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기업용 생태계, 그리고 오픈 AI 파트너십. 이 세 가지가 핵심이군요. 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시티은행은 미래의 기술 경쟁이 단순히 클라우드 성능이나 AI 모델의 정확도 같은 개별 제품의 스펙 싸움이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보다는 운영체제, 윈도우부터 생산성 도구, M365 코파일럿,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다이나믹스 365, 개발자 도구, 깃허브 비주얼 스튜디오, 클라우드 인프라, 애저, 그리고 최첨단 AI 서비스 애저 오픈 AI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우르는 생태계 대 생태계의 전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생태계 전쟁이요? 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통합된 기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경쟁자들이 단기간에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깊고 넓은 구조적인 경쟁 해자, 모트, 즉 성을 둘러싼 연못 같은 강력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시티은행 분석의 핵심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과연 AWS나 GCP 같은 경쟁사들이 이 생태계 격차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와, 정말 다각도에서 분석을 했네요. 생태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망이 좋아 보여도 세상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잖아요. 시티은행 분석에서도 당연히 기회 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도 짚어주고 있겠죠? 그럼요. 균형 잡힌 분석이라면 당연히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봐야죠. 시티은행 보고서도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기회 요인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보나요? 네, 기회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 기술이라는 것이 아직 시장 도입의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에요. 초기 단계라고요? 벌써 이렇게 난리인데도요?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활용 사례는 정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앞으로 이 생성형 AI 기술이 금융 서비스의 개인화, 신약 개발의 가속화, 제조업의 공정 최적화,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그 적용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보면 AI 기반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코파일럿 같은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는 거대한 신규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것이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큰 기회 요인이라는 거죠. 비유하자면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좋은 위치에서 가장 성능 좋은 서핑보드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와,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작이다.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뭔가요? 두 번째 기회 요인은 코파일럿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한 가격 결정력, 프라이싱 파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 결정력이요? 네. 만약 코파일럿이 단순히 업무를 좀 편하게 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직원들의 생산성을 정말 극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이전에는 시간이나 비용 때문에 아예 불가능했던 새로운 종류의 분석이나 창작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업들은 코파일럿 도입으로 얻는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구독료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하면 월 $30가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가 뚜렷하고 대체하기 어려울수록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순히 비용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가치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되고 치열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고마진 사업의 성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 성장 잠재력과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통한 수익성 개선 가능성, 정말 매력적인 기회 요인들이네요.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 리스크 요인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장밋빛 전망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될 위험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CT 분석에서는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네, 당연히 리스크 요인들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CT 분석에서는 크게 3가지 종류의 리스크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규제 리스크, 레귤러토리 리스크입니다. 규제라면 반독점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구글, 아마존,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견제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특히 AI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각국 정부나 규제 당국이 AI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격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간의 그 독점적이고 긴밀한 관계가 혹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가 특정 사용자 그룹에게 불리하게 작동하거나 편향된 정보를 생성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혹은 AI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 예상치 못한 규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 리스크는 그 내용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한번 현실화되면 사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규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네요.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적인 요인과 관련된 리스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AI 기술 분야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거의 매달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등장하죠. 네, 정말 변화가 빠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확보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런 빠른 기술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해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계속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최첨단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를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데이터 센터 건설 및 확충, 고성능 칩 구매 등의 정말 막대한 규모의 자본적 지출, 즉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투자가 항상 예상했던 만큼의 기술적 성과나 재무적 수익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술 개발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고 투자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 혁신 역량과 효율적인 투자 집행 능력을 시장에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외생 변수에 가까운데요. 바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앞으로 세계 경기가 예상보다 더 심각한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겠죠. 비용 절감에 나설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당장 급하지 않은 IT 투자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 도입 예산을 삭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시스템을 애저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계획을 좀 미룬다거나 직원 전체에게 코파일럿 라이센스를 구매하려던 계획을 일부 부서에만 시범 도입하는 식으로 축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AI 도입이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투자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예산 삭감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침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및 AI 관련 매출 성장 속도를 예상보다 둔화시킬 수 있는 외부적인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규제 리스크, 실행 리스크, 그리고 거시경제 리스크까지 기회 요인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이렇게 기회와 리스크를 함께 들으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를 성공적으로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규제, 실행, 거시경제라는 보이지 않는 암초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군요. 자, 이제 이 모든 시티은행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시티은행의 최종적인 평가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시티은행 분석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AI와 클라우드의 강력한 결합을 통해서 단순히 양적인 성장을 넘어선 질적인 전환, 퀄리테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내고 있다는 겁니다. 질적인 전환이요? 그게 무슨 의미죠?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를 과거의 윈도우나 오피스 같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팔던 회사, 혹은 그냥 여러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 중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AI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의 생산성과 혁신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인 거죠. 플랫폼 기업. 네. 과거 PC 시대의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스위트가 개인 사용자 생산성의 기준이자 플랫폼 역할을 했다면 이제 다가오는 AI 시대에는 애저 클라우드와 그 위에서 작동하는 코파일럿 같은 AI 서비스들이 기업 전체의 생산성과 혁신을 이끄는 중심축, 즉 새로운 시대의 핵심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구 제공자를 넘어서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반을 제공하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는 거죠. 질적 전환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단순히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과 위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시티은행 분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시한 목표 주가 $690는 물론 단기적인 실적 예측도 반영되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AI 시대를 맞아서 겪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즉 질적 전환과 앞서 계속 강조했던 AI와 클라우드 시너지에서 나오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에 대한 높은 가치 평가를 담고 있는 수치라고 봐야 합니다. 목표가 $690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군요. 네. 우리가 오늘 논의했던 견고한 사업 모델, AI as a Service, 뛰어난 재무적 성장성, 고마진, 가격 결정력, 그리고 강력한 경쟁 우위, 생태계, 하이브리드, 오픈 AI 파트너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티은행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러한 질적 전환과 강력한 시너지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앞서 언급된 몇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기회 요인과 구조적인 강점이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가 지속되는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자, 오늘 시티은행의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I와 클라우드 전략, 그리고 그 무한해 보이는 잠재력과 내재된 리스크까지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그 거대한 소프트웨어 및 기업 고객 생태계를 발판으로 삼아서 AI라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통합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에 기반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분석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더 큰 흐름, 즉 AI 기술이 단순히 하나의 독립된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이렇게 깊숙이 통합되어 들어가는 추세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산업들의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과 경쟁 구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분야나 직원 교육 및 개발 분야 혹은 미디어 컨텐츠 제작 분야 같은 이런 인접 산업들이 AI의 소프트웨어 통합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과연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겪게 될지, 또 그 속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나 혹은 반대로 위협 요인에 직면하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논의를 확장하는 재미있는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는 AI가 더 이상 IT 부서만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 모든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범용 기반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니까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기업이 기회를 잡고 어떤 기업이 도태될지, 또 우리 각자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뀔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